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기 좀 추우면 좀 걷다 하다. 저도 어제 저 충양에 있는 봉화에 있는 도서관에 가고 도서관에 딱 한 명 있더라고. 고2짜리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걸 보고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어요. 나보다 더 몰라. 고2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 개 가르쳐 주고 갔지. 자, 저도 일요일날 쉬면 가끔 도서관 가요. 도서관 가는데 애들 책밖에 없어. 만화책 많더라, 만화책. 에? 도서관에 가끔 가요. 에? 공부하러 가지, 그럼 도서관 뭐러 가? 예. 가니까 이거 다 이거 껐어야죠. 막 시원하더라고, 뭐, 어디까지. 자, 오늘은, 이 위험부담 가봅니다. 자, 위험부담이 좀 어려워. 150쪽. 150페이지. 뭐 결정한 사람 어디 간지도 모르죠. 하루에 자, 위험부담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불능부담. 일단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효과.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는 후발적 불능 중에서 자, 귀책 사유 없어야 돼. 우리 전번에 했던 게 원시적 불능이죠. 자, 불능은 일단 이 총칙에서 다 배운 건 배운 거예요. 불능은 처음부터 불능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 우리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했잖아요. 535조. 최악상 과실책임. 최악상 과실책임으로 실내이익 배상 책임이죠. 오늘 배울 게 이제 후발적 불능. 일단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자, 무효일 때 계약 참가자 책임이고, 자,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그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 일단 계약이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다. 유효하니까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했죠. 자, 후발적 불능 가보죠. 자, 갑이 1월 1일 날, 자, 이 집을 자, 매매로 1억에 팝니다. 그러면 청약과 성락으로 자, 매매 계약했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 자, 그런데 이제 1월 1일에 발생했으니까, 자, 갑에게 권리가 발생했고, 의무를 부담하죠. 을도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를 부담. 이 이제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요거는 채권 채무가 되겠죠. 자, 매매 계약, 이것도 채권 채무. 항상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는 이 물건 가지고 이제 비교한단 말이에요. 물건 가지고. 왜? 물건을 이전해 줄 의무. 이 사람이지. 의무입니다. 매도인이. 자,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이전받을 권리자죠. 권리자가 되죠. 자, 의무자, 권리자. 만약에 이게 돈으로 따지면, 거꾸로 해. 돈으로 따지면 이쪽이 권리자, 이쪽이 의무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줄 의무자, 돈을 받을 권리자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이 물건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매도인을 의무자, 매수인을 권리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채권법 그러지만 의무로 따지면 채무법 똑같아요. 채무법, 채권법. 그래서 독일에서는 우리가 채권이라 그러지만 스위스에는 채무라 그럽니다. 공부할 때는 채무로 공부하는 게 편해요. 왜? 쌍무계약 그러면 채무가 양쪽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권리로 가지고 따지면 권리지만 의무로 가지고 의무가 채무법. 우리가 저당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담보, 채권 그러지만 의무자가 좀 피담보, 채무 그러면 돼요. 그런 개념 여러분이 안 되니까 혼자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판례 보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이 뭔 뜻이야? 어렵죠, 그죠?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해 안 해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2월 1일 날 자 이행기를 정했다고 하죠. 이행한 날짜, 채무 이행 날짜 2월 2일 정했어요. 그럼 이제 채권은 갑에게 채무는 언제 발생했어? 1월 2일 날 발생했어. 이 사람도 채무가 1월 1일 날 발생했어요. 자, 갑으로 봐서는 채무가 뭐죠? 집을 줄 채무. 을로 봐서는 돈 1억 줄 채무죠.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행기에 우리가 쌍무계하니까 동시행이죠? 갑은 소유권 이전해 주고 을은 대금 지급돼요. 이게 동시행관계 전문적까지 배운 거잖아. 이행기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자, 1월 1일 날은 이 집이 있었는데 2월 2일 되기 전에 한 1월 10일 날 이 집이 자, 이 집이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능이 되죠. 불가능. 근데 후발적 불능이잖아. 후발적 불능이지만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 유효한데 조심해야 돼. 이 후발적 불능이 원인이 채무자갑에게 자, 요 귀책 사유, 그죠?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채무자갑에게 잘못 귀책은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거죠. 이 책임이 바로 고의나 과실이 고의 과실.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고 과실은 부주의로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쉽게 해서 고의는 우리 100% 잘못한 거예요. 과실은 한 50% 정도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것을 귀책 사유라 그래.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 이렇게 되죠.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형법에서 이걸 유책 사유라 그러고요. 귀책 사유가 있다. 이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쪽은 고의 과실이 없다. 즉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불가항력.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험부담은 귀책 사유가 없으라 그랬죠. 이거 태풍으로. 여기서 태풍, 지진 이런 걸로 이 집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이행이 가능했는데 1월 10일 날 불가능하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갑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위험부담이야. 자, 이걸 가기 전에 반대인 귀책사에 있는 경우 이게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태풍 지진으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 갑이 잘못해가지고 불이 난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자, 이 귀책 이거부터 갑니다. 잘못이 있는데 후발적 불능. 요거는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요거부터 채무를 불이행. 자, 우리 채무 불이행이 네 가지잖아. 뭐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잖아. 그 중에 이게 뭐야? 이행불능이잖아. 이행불능.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하죠? 상대방에게 일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엔더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항상 이제 손해배상하고 해제란 말은 자, 이 사람이 잘못이 있어야 발생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이나 해제란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손해배상이나 해제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부담이 뜻이 뭐냐? 손해배상도 못하고 해제도 못해요. 위험이라는 것은 이게 불이익이라는 거. 누가 불이익을 감수할 거냐? 부담은 감수란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사실은 위험부담.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자, 누가 번역했냐? 국문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법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 일본 쪽발이 민법을 갖다가 국문학자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때는 법학자 많지 않아서 위험으로 번역한 거예요. 위험으로 번역하는 우리 교통사고 위험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위험이 아니고 이게 손해란 뜻이에요. 손해란 뜻인데 손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 왜? 손해배상은 뭐야?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손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손해라고 번역을 못하니까 위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누가 감수할 거냐 이게. 누가 감수할 거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왜 불이익이냐? 왜 불이익이냐 보죠. 불이익이잖아요. 자, 갑은 지금 돈을 1억 받기로 하고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자, 이 사람은 을을 받기로 하고 했는데 자, 이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자,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거죠. 자, 이걸 받으면 이 사람이 손해고 못 받으면 이 사람이 손해잖아요. 자, 이걸 대가이면 대가를 못 받느냐 받느냐 이게 이제 위험부담입니다. 우리 민법은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위험부담이에요. 우리 민법은 누구 위험부담이다?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라 이거죠. 집만 날아가고 태풍으로 집만 떠내려가고 돈 1억 못 받는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왜? 둘 다 잘못 없이 이 태풍으로 날아가면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으니까
현상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익은 너가 부담하라. 채무자 위험부담. 예외적으로 갑니다. 조금 이따로. 이게 이제 537조. 여러분들은 몇 조까지 몰라도 좋아요. 근데 이제 몇 조를 알거든 적게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법을 갖다 입에서 이게 나오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외운 거예요. 지금은 안 외워집니다, 이거. 지금 툭툭 제 입에서 나오면 몇 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제가 아직도 중요한 거는 조문이 나와요. 중요하지 않은 걸 몇 조를 다 까먹어서 내용은 알지만. 근데 한 210조? 잘 몰라요. 내용은 알지만. 왜? 시험 잘 안 나오니까. 203조, 204조 이런 거 나오지. 맨날 나오니까. 537조. 그 다음에 538조는 채권자. 얘가 잘못했을 두 가지. 우리 상대방이 잘못한 두 가지는 채권자가 위험부담합니다. 일단 얘가 위험부담하니까 자, 돈 1억 주라 이거죠. 돈 1억을 주니까 얘는 칩은 못 받고 돈만 주니까 얘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 이걸 채권자 위험부담. 얘가 잘못했으니까 을의 귀책 사유죠.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두 번째는 갑이 자 2월 1일 날 집 가져왔어요. 등기하러 가자라고 이행 제공했어요. 이행 제공하면 우리 오른손으로 받고 등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았다는 거죠. 이걸 수령지체라 그러죠. 수령지체. 자, 수령지체 했어요. 중에 자, 수령지체 하니까 이제 이 등기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2월 2일 날 태풍으로 떠내려간다는 거죠. 수령지체 중 불능이 되면 너가 수령지체 했었으니까 돈 1억 지급하라. 집은 날아간 거 태풍으로. 요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 채권자 위험부담은 자, 갑도 가옥 소멸했고 이 사람도 1억 안 줘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5천만 원 지급했다면 이거는 못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예. 그 얘기예요. 자, 한번 가보죠. 조금 어렵지만 일단 거기 법 조문부터 보고 의의갑니다. 537조 박스 안에 제목을 해야 돼. 누구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자, 읽어보면 쌍무야 편무야. 쌍무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쌍무계약에 즉 매매계약에 당사자 일방을 갑이라고 놓으세요. 일방 갑 매도인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 줄었고 책임 없는 사유, 갑과 을의 잘못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1억 이행을 청구하지를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야. 자, 538조. 자, 제목에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두 개.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는 을이죠. 매수인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반대로 채무자 갑은 상대방 1억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도 같다는 것은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제2항 조심. 전항의 경우 그러면 제1항을 의미해. 1항은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자,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 채무자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 주거든. 이익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익을 받은 때는 당연히 부당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을 하여야 한다. 자, 그럼 1번에 의로 올라갑니다. 의는 자, 위험부담이란 그 위험은 불이익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위험부담, 불이익의 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는 갑, 채무자 갑의 책임 없는 사유 줄 것이에요. 채무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소멸한 경우 갑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항하는 타방 을의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 위험부담.
또는 존속하느냐 문제입니다. 존속하면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2번 이 위험부담은 대가위험 반대급부 위험을 의미하고 대가위험은 돈 1억 못 받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대금 못 받는 불이익 대가위험 반대급부 위험을 의미합니다. 자, 맨 밑에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갑니다. 요건 항상 우리가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는 계약법은 둘이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갑과 을 둘이 사이의 관계, 제3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둘이 사이의 관계니까 전부 임의 규정입니다. 조건 임의 규정이니까 이 규정하고 반대로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야. 특약이 없을 때 이게 적용된다는 거야. 우린 조금 전에 누구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어. 둘이 계약하면서 야 우리는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부담한다.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약이 없을 때만 계약법은 적용됩니다. 무조건 계약법은 임의 규정 떠올라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잘 써야 돼. 계약서를. 계약서에서 법을 알면 반대로 쓰면 나한테 유리하게 쓰면 돼. 계약서는 항상. 계약서를. 자,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 계약서를 쓸 때 변호사한테 가서 쓰면 좋잖아요. 꼭 사고 나서는 변호사 찾아가요. 그러니까 돈만 깨지고 계약서 하려면 한 20-30만 원 써준단 말이에요. 자, 1번에 요건. 자, 요건은 벌써 설명 다 했고, 1번 쌍무계약에서 누구한테 잘못이 없어야 돼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 돼야 돼. 자, 갑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돼. 자, 갑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채무불이익이 된다 그랬죠. 자, 갑에게는 잘못이 없고 또 을에게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이야. 이게 둘 다 잘못 없다면. 근데 갑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을에게 잘못 있었다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이 되는 거죠. 일단 채무자 위험부담이든 채권자 위험부담은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만약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익이 돼버려요. 그 점을 항상 그래야 됩니다. 2번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 한해서만 위험부담이 문제됩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만. 오른쪽 바로 옆에 원시적 불능일 때는 위험부담이 아니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살짝 적으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전부 원시적 불능. 전부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또는 담보 책임은 일부 원시적 불능입니다. 일부 원시적 불능일 때 담보 책임 문제가 되고 위험부담 문제는 발생 안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만 문제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전부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일부 원시적 불능은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자, 양가립 효과 기억하죠.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니까 채무자는 자기 급부를 면하는 대신 자기 급부가 뭐죠? 가혹 인도 급부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인 대가 1억도 청구할 수가 없다. 결국은 갑도 을도 둘 다 채무가 소멸해요. 채무자 갑도 채권자 모두 채무가 소멸합니다. 결국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은 또 채권이 소멸한다 같은 말이죠. 다시 가보죠. 갑이 1월 1일 날 이 집을 자 1억에 매매 계약했잖아요. 근데 이행기는 2월 1일 날 정했는데 이 중간에 1월 10일 날 태풍으로 멸실이 돼. 태풍, 뭐 지진으로 또는 갑과 을의 잘못 없이 제3자가 불질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갑은 자 갑의 채무도 소멸하고 을의 채무도 소멸해. 즉 갑은 가옥 이전할 의무가 없죠. 을도 1억 지급 의무가 없다는 거죠. 둘 다 채무가 소멸해. 거꾸로 또 권리로 바꿔도 갑의 채권도 소멸, 을의 채권도 소멸되는 거죠. 근데 채권 채무가 다 소멸해 버려. 채권 채무가 다 소멸하는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그 다음 2번 만약에 중요하고요. 반대급부인 반대로 받는 게 반대급부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이미 이행했다면 요거는 부당이득이라고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의리갑한테 5천만 원 중도금 줬다 그러면 자, 을로 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갑으로 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같은 뜻입니다. 이쪽에서는 의무고 이쪽에서는 청구권 권리죠. 같은 말이에요. 자, 이번에 대상 청구권 조심. 대상. 요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죠. 대상 청구권. 자, 대상은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자, 불능이 됐을 때 대신 상환을 청구하는 걸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 이행 불능에 대신해서 상환을 청구할 대상 청구권이라 그럽니다. 예를 보고 가죠. 자, 갑이 자, 땅을 팔아서 되게 판례도 유명한 게 땅을 팔았습니다. 1월 1일 날. 그리고 이행기는 2월 1일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중간에 1월 한 10일 날 이 땅이 국가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국가를 A라고 하죠. A 국가가 수용했어요. 우리 이제 187조 배웠죠? 수용하니까 A가 언제 소유권 취득이에요? 수용기일, 자, 수용기일을 1월 10일이라고 하죠. 수용기일 1월 10일 날, 자, 조건은, 자, 수용보상금 지급이나, 이 사람 모르면 공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용보상금이 만약에 2억 발생한다고 하죠. 2억. 자, 그러면 1월 10일 날 국가가 이 땅 소유권 취득하니까, 자, 1월 10일 날 이후부터 1월 11일부터 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지잖아. 이 국가 거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갑에게 잘못이 있어, 없어요? 수용당하는데 이 사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채무자 이해무담이죠. 그러니까 갑의 채무 소멸, 을의 채무 소멸이죠. 근데 갑은 자, 땅 이전할 의무가 없고 을은 자, 1억 주고 샀어요. 1억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면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이것의 불능에 대해서 자, 대신 나온 게 뭐죠? 대신 나온 게 돈 1억이죠. 수용보상금. 수용보상금이 2억 나왔잖아. 이 사람 원래 얼마 주고 사기로 했어요? 1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이 땅을 자기가 등기해 가져왔었다면 얘가 돈 2억 받을 수 있었잖아. 그랬을 때 을이 2억을 청구하는 걸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자, 대상 청구권. 그래서 원래 급부의 가름에서 새로운 뭔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하려면 당연히 자기는 1억은 지급해야 됩니다. 자, 1억. 자, 1억 주고 이 1억을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게 대상 청구권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만약에 수용돼가지고 이게 자, 5천만 원의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상 청구하면 손해보겠죠. 그죠? 1억 주고 5천만 원 받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상 청구 안 하면 됩니다. 이 권리니까. 대상 청구권. 그 얘기입니다. 2번.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자기급부를 이행한다. 이게 거의 답이에요. 자, 갑니다. 채무자 갑이 급부 불능을 원인으로 급부에 가름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예컨대고 기억해야 돼. 토지 수용 보상금 2억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 을은 그 대상이 바로 수용 보상금이야. 수용 보상금 2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때 줄 거세요. 상대방은 자기의 반대급부 대가 1억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을은 대가 1억을 이행하고 대상으로 2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부담에 나오는 개념이고, 방가로 2번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이건 채권자가 잘못한 거 2개 갑니다.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줄거세요. 2개 채권자 즉 매수인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2번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 2가지의 경우는
거꾸로 채권자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채무자 값은 채무가 소멸되고 채권자 상대방에게 1억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2번 부당이득은 상환해야죠. 땡땡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는 당연히 부당이득으로서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부담을 마치고 3번 중에 표시 제3자 같은 말 수익자를 위한 계약. 요거는 매년 나와요. 저거 10월 28일 딱 적어 놓으세요. 10월 28일. 올해 합격할 사람은 2023년 적고 내년에 합격할 사람은 2024년 그렇게 적.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죠. 좀 보고 설명할게요.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을 적어 요약자 아닙니다. 낙약자가 제3자 같은 말 수익자를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제3자는 줄거세요. 채무자 이퀄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제3자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자가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 줄이면 수익의 의사표시한 때 발생한다 밑에 1의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즉 낙약자가 제3자의 동그라미 직접 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방가로 2번이고 출연의 원인관계 밑에 자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모르면 꽝이야.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주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자, 그 밑에서 오히려 거기 갑요약자, 채권자, 낙약자, 채무자 둘이 관계 뭐라고 돼 있죠?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기억 그리세요. 자, 갑이 요약자. 자, 요약자가 채권자예요. 자, 을이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자, 우리가 채권 계약부에 항상 갑을 그럼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쪽을 채무자, 이쪽을 채권자 이렇게 수업한단 말이에요. 계속 모든 데 다 그래요. 채무자, 채권자.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가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면 이쪽이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틀리니까 잘 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돼요. 이 물건 가지고 따지니까. 자,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반대가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요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자, 갑니다. 자, 갑이 1월 1일 날 지금까지는 똑같아. 이 집을 1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어. 아직까지는 여기가 채무자, 여기가 채권자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다 풀산, 이걸 삽입이라 그래. 넣는다는 거죠. 삽입해서. 자, 여기다가 제3자한테 이행한다는 제3자 약관을 딱 여기다 붙이는 순간 이게 채무자, 채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약관이 붙는 이 계약을 기본계약 또는 보상관계 계약이야. 보상관계 계약이라 그래. 외울 때 이제 지금 바로 외웁니다. 요보낙 이렇게 해보세요. 자, 기본은 쉬우니까 보상이 좋으네. 요보낙. 요게 자, 삼각형 요보낙 안 되면 여보낙 낙장 불입이다. 여보낙. 요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 자, 계약의 내용이니까 이 요보낙이 이게 유효가 돼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3자 약관 붙여보세요.
1월 1일 날 1억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서 제3자 약관은 자 2월 2일 날 이행기에 원래는 제3자 약관 안 했다면 2월 2일 날 갑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야 되겠죠. 을은 대금 지급한다. 이게 동시행위잖아. 매매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자 2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한데 너는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자 제3자한테 제3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시험장에 가면 이걸 B형으로 낸단 말이야. 헷갈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총칙에서 선의의 제3자, 수업 항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A라고 붙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전부 이 B형으로 넣는단 말이야. 헷갈리게 시키려고. 자, 그럼 갑이 이제, 자, 내가 소유권 이전을 테니까 너는 이렇게 1억을 지급하라라고 청약을 해. 이게 청약으로 요구했다는 거야. 청약으로 요구했어. 그러니까 그래 좋다. 내가 1월 1일 이렇게 소유권 받고 이렇게 주겠다고 이쪽으로 자 성락으로 약속했다는 거죠. 이 쉽게 이 사람이 자 청약을 한 사람, 성락을 한 사람이야. 청약한 사람, 성락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요약자, 낙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 1억을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은 수익만 보는, 이익만 보는 사람이죠? 1억 받는 이익이죠. 그럼 이 1억은 언제 발생한다? 조금 전에 해봤잖아. 읽었잖아. 언제 발생한다? 자, 둘이서 계약할 때는 얘는 계약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 보험회사에 가볼까요? 갑이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한 달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낼 테니까 내가 사망하면 A한테 보험금 주라. 이 사람은 보험 계약한 건 모르잖아. 그리고 언제 이 사람 보험금 간다? 내가 보험금 달라. 이렇게 이걸 수익 의사표시라고 그래. 수익하겠다는 의사표시한 때 이 사람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죠. 이 권리가 바로 이행청구권이죠. 이행청구권이 발생한 언제? 수익 의사표시한 때. 수익 의사표시는 을한테 해야 돼. 왜? 얘가 채무자니까. 왜 채무자라고 그러냐 하면 을은 A에게 1억 줄 의무를 부담하니까 채무자야. 이 점은 왜 채권자로 그러냐? 갑이 을 보고 야, 너 2월 1일 날 이렇게 이행하라라고 청구하는 채권자라는 거죠. 얘는 자 채권자도 채무자 아닌 제3자일 뿐입니다. 제3자다. 이 제3자는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이 권리가 발생하고 자 그럼 권리가 발생했는데 채무를 불이행한다. 2월 2일 날 채무를 불이행한다. 즉 보험회사 돈 안 준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제3자의 권리는 이청 두 개밖에 없죠. 이행 같은 말 급부잖아. 급부 우리가 급손 이손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A가 못해.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죠. 이 사람은 계약 해제를 못하죠. 이게 답이잖아. 자, 계약 취소 못한다. 해제는 항상 당사자가 하는 거야. 자, 을이 잘못했다, 갑이 해제. 갑이 잘못했다, 을이 해제하지. 길거리 가는 제3자가 해제하면 안 되죠. 취소도 당사자가 해. 그러면 결국은, 자, 여기 계약 체결 당사자는 갑은이니까 해제권 하고 취소권은 자,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갑이, 을이 이 채무 불이행했다, 갑이 해제. 갑이 이 채무 불이행했다, 을이 해제죠. 자, 해제하면 자,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죠. 원상회복도 둘이서 원상회복해야 돼요. 얘한테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답이에요. 취소했다. 얘가 미성년자로 취소했다. 얘가 미성년자로 취소하면 당사자가 취소하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죠. 여기서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많이 나오는 게, 자, 이거 해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계약법이. 취소가 뭔지 총칙을 알아야 되잖아. 계약법, 총칙, 또 등기 문제도 있으니까 민총, 물권, 채권 다 종합 문제니까 많이 출제해요. 그래서 이 계약이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잖아. 그래, 갑은 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을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계약 내용입니다.
자, 또 이게 이제 쌍무계 여러분 동시행 관계죠. 갑은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오른손을 받고 왼손으로 이행해야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그거 좀 기억하고 요보낙 다 정리되고 나면 이쪽으로 합니다. 자, 갑하고 A 관계.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게 뭐 뇌물로 주든 뇌물 좀 103조 위반이죠. 103조로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이 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효든 취소 해제되든 이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걸 무슨 관계냐면 대가 관계라 그래. 자, 대가 관계라는 뜻은 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왜 대가를 너가 안 받고 이쪽으로 주느냐 이거죠. 이걸 대가 관계라. 이 대가 관계는 대개 뇌물들이 많죠. 뇌물. 아니면 심심해서 뭐 정려로 둬도 되고. 자, 우리 뇌물 한번 줘볼까요?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자, 갑이 택배회사에다가 자, 택배를 줍니다. 택배를 줄 테니까 이 사과상자 좀 A한테 갖다 줘라. 사과상자에 여기다가 5만원짜리 있습니다. 그럼 이 5억이죠? 5억 뇌물로 갖다 주는 거죠. 이 뇌물일지라도 둘이 사이에는 무효가 되고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이 계약은 택배로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넘어가면 유효해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많이 내. 그래서 외울 때 요보낙 이걸 외우라고. 보상관계가 잘못되면 계약에 영향을 미쳐요. 대가관계 잘못은 절대 계약하고 상관이 없어. 요거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험장에 가면 요거는 이제 공부는 이제 갑을 A로 시켰는데 가면 이렇게도 바꿔. 요걸 갑 이렇게 낸단 말이야. 잘 찾아야 돼. 요걸 또 병으로 살짝 바꾼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요게 107, 108, 109, 110 뭐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회강박은 진통, 착사, 유무치치는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선의의 제3자는 이쪽으로 내려와. 얘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명칭만 제3자지. 그냥 이 계약에서 직접 수익할 뿐이지. 자, 선의가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새로 계약 맺은 게 없잖아. 그냥 수익한다 이거밖에 없잖아. 이 사람은 이게 취소되면 얘한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의 제3자가 아니니까 이게 무효니까 돈 못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해요. 자, 다 정리했어요. 자, 읽어보죠 그럼. 읽어보고 맨 위에 이제 아닌 거. 자,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9일제 1번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야. 자, 무조건 인수란 말이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면책적 채무인수 X 이행인수 X입니다. 인수는 채무를 끌어안는 거니까 제3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 3번은 조심해. 일단 3번 중첩적 같은 말 병존적 인수계약은 인수란 말 나오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자주 나와요. 중첩적 병존적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가보죠. A에게 자, 갑이 A에게 돈 줄 돈 1억입니다. 1억 있어요.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돈을 빌렸어요. 자, 을이 와가지고 갑보고 야, 가봐, 내가 돈 이거 1억 내가 갚을게. 알았다. 너가 갚아라라고 이 사람이 채무를 인수해요. 채무 인수인이라 그러는. 그런데 갑도 갚고 을도 갚는다고 둘이 해서 그러면 둘이 채무자, 이 병존한다는 거죠. 병존적 채무 인수했습니다. 이럴 때는 자, 이게 요약자, 이쪽이 낙약자. 그래서 A가 야, 내가 돈 1억 달라 이렇게 하면 자, 요약자, 낙약자, 자, 이게 이제 수익자가 되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표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됐으면 요약자, 낙약자, 제3자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거 좀 기억하세요. 병존, 중첩이란 말이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재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다음 4번도 찾아오는 4번부터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줄고 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유효하다 이겁니다. 채무 면제 계약. 자, 을이 이제 A한테 돈 1억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야. 자, 그런데 자, 갑이 을과 계약하면서 내가 소유권을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자, 너는 A에게 이 채권을 갖다 면제해달라. 그러니까 좋아. 채권 면제해줄게. 그러면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기고 을은 채권을 면제하게 되면 이 사람 1억 이익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채무 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들어갑니다. 3번, 4번을 많이 내요.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 그리고 채무 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그리고 2번 올라갑니다. 공탁 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자, 갑이 공탁소에 가가지고 공탁 계약을 하면 나중에 A가 공탁금 찾아가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다음 타인을 위한 운송 계약이 바로 택배 계약. 자, 갑이 택배사에다 택배를 주고 택배는 이 제3자에게 택배 물건 운송하는 거죠. 타인을 위한 운송, 그 타인이 바로 제3자야. 제3자를 위한 운송계약,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제3자를 위한 신탁계약 등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근데 1번에 이제 그냥 채무인수, 그냥 이행인수는 X라고 그랬어요. 자, 방가로 2번 옵니다. 이제 출연의 원인관계 잘 기억해야 돼. 1번 같은 말,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땡땡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가죠. 보상관계는 1번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의 계약관계를 보상관계라 그래. 자, 그 2번 잘 기억한 2번.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동그라미 내용이므로 보상관계가 흠결은 없는 거야. 부존재. 보상관계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생기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잘라줘. 이 계약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은 영향을 받아 무효입니다. 그리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인 무효항변, 취소항변, 해제항변, 동시행항변권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2번 내려와서 대가관계는 꽝이죠. X라고 되어 있죠. X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요약자와 제3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줄이면 대가관계는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요약자와 낙약자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다, 취소다,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 못합니다. 이거죠? 이 계약이 뇌물로 무효다, 취소다, 해제되어도 이쪽으로 대항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 관계는 계약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빼버려.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자, 그 다음 4번. 요약자는 대가관계 보죠?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이기에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이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얘네들 둘이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자, 이쪽에 영향 안 미치고 이쪽에 영향 안 미칩니다. 오로지 이쪽에 영향 미치는 것은 보상관계일 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했고 이제 3. 계약의 성립 요건. 당사자가 누구야? 요약자와 낙약자죠. 당사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돼요. 땡땡.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지 제3자일 뿐이야. 그리고 2번 계약 내용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약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1번 제3자는 계약 성립 당시는 자 얘가 태아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계약체결한 사람이 아니니까 태아. 자, 갑이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뱃속에 애가 있었어요. 애가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법정 상속에게 줘라. 얼마든지 가능하죠. 태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뭐 예컨대 태아라든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태아라 그러죠. 또 법인은 설립 중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방가로 4 제3자에 대한 효력. 자, 1번 기억한다.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 같은 말 발생 요건이죠. 1. 수익의사 표시죠. 수익의사 표시. 제3자가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낙약자입니다. 낙약자.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 그래야지 갑한테 가서 보험금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을한테 수익의사 표시해야 돼요. 한 두세 번 나왔죠. 낙약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한 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2번 수익의사 표시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입니다. 자, 3번 수익의사 표시는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되고 채권자 대의권의 목적이 됩니다. 자, 2번 중에 표시 이제 제3자의 지위.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3자가 이제 자, 이 권리 이 이행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수익의 의사 표시한 때죠. 만약에 2월 1일 날 수익 의사 표시했다 그러면 여기 발생한단 말이야. 그리고 딱 수익 의사 표시하고 나면 이미 기득권이 발생했으니까 이 둘이서 이 계약을 바꾸면 안 됩니다. 소멸이나 바꾸면 안 되죠. 근데 보험금 달라 그랬는데 둘이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러면 빵원이 되잖아.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후에는 전까지는 가능해요. 수익의사 표시 전까지는 보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후에는 안 돼요. 갑니다. 541조. 잘 기억해야 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 갑과는 1을 2가 계약이죠. 1을 계약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542조 항변권 채무자는 자 보상관계 계약 이거죠. 보상관계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이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수익의사 표시 전이야. 전에서 동그라미 니은 제3자의 수익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으면 형성권은 채측기간 10년이죠. 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의 채측기간에 걸립니다.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2번 중요 표시 이제 수익의사 표시 후 이걸 더 많이 내요. 수익의사 후는 변경이나 소멸 못 시키죠. 기억. 수익의사 표시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 즉 이행 청구권 1억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 갑권이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를 못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가면 맨 위에 심표담. 자, 제3자부터 읽어보죠. 자, 수익의사 표시하면 갑과 을이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서 안 되고 소멸시키면 안 되죠. 이것도 무조건 계약법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이 있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약이 있다면 즉 A가 나 니네들 해도 좋다라고 A가 동의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동의 없는 한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게 보십시오.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아니면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계약 당사자의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기 하는 행위하면 무효죠. 이는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
판례를 일부러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그리면 쉬워져. 안에 기억하고 다음 리언 요거죠. 워낙 답으로 많이 나온 거.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뭐가 없다? 해제권하고 취소권이 없다. 자, 만약에 이 매매라면 해제권이고 이게 임대차라면 해지권이죠. 그리고 취소권도 없다. 그리고 디귿 갑니다. 디귿 요거죠? 디귿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디귿 제3자가 수익에 의사표시 한 후에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 안 했네요. 이 채무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잖아.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자, 5번 요약자의 권리. 요약자는 채권자잖아. 이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채권자니까 양가락 2번입니다. 계약 해제권 당사자니까 1.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등을 가집니다. 2번 중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고 자기가 수익의사표시 후에도 만약 을이 채무불이행했다면 갑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당연히 단독으로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안그래 6번 낙약자의 권리. 여기 가장 중요하죠. 낙약자가 채무자니까 1. 기본관계계약이란 항변권이 있죠. 땡땡.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등을 가지고 자 주고 나가죠. 보상관계 계약에 의한 항변. 이 보상관계 이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 해제다, 동시행항변권 등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이행 의무 당연히 있죠. 채무자니까 채무자. 3번 채권권 조심하세요. 자, 수익여사표시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기간 안 정하면 형성권이 몇 년이죠? 10년이란 말. 10년. 기간이 너무 길잖아. 자, 이 수익여사표시. 그러니까 을이 이제 A에게 채고합니다. 채고권 독촉하는 거죠. 땡땡 채고권. 채무자는 낙약자는 채고. 까만색 걸 돼 있죠. 내워야 돼.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이 향수 여부의 확답을. 향수는 인정이죠. 그죠?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받을래 안 받을래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제3자에게 채고 독촉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 상당한 기간 내에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다. 수령입니다. 도달받지 못하면 자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채고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절로 봅니다. 우리 법은 채고 받았는데 답 안 했다. 거절이야. 그럴 때는 제3자는 계약이 받을 것을 거절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 1억 받을 걸 거절한 걸 보니까 어른 갑에게 1억 지급하면 되겠죠. 거절한 걸로 본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자,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해제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